미쳤다는 누명, 그리고 시어머니를 끌고 간 호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다가 미친 여자 취급을 받았다. 결국 나는 시어머니를 끌고 호텔로 가. 당신의 귀한 아들이 다른 여자에게 음식을 떠먹여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써 나의 온전한 정신을 증명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했고 호텔은 발칵 뒤집혔다. 올해의 최고의 망상가 아내상이 있다면 그 트로피는 아마 우리 집 진열장, 먼지 쌓인 결혼사진 바로 옆에 놓여 있을 것이다. 내 이름은 박민지. 그리고 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따르면 나는 스트레스 해소를 못해서 가벼운 정신 착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두꺼운 가면으로 자신들의 거짓말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나에게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모든 것은 그들이 피해망상이라고 부르는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제 기능을 아주 잘하고 있는 아내의 직감일 뿐이었다. 남편 이준호의 변화는 도깨비가 하룻밤 만에 뚝딱 집을 짓는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미세하게 새는 수도꼭지처럼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었다. 월말에 갑자기 불어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한 야근이나 일 느린 인부들을 감독해야 한다는 진부한 핑계를 대며 귀가가 잦아졌다. 건설사 팀장의 아내로서 시멘트 먼지와 철근 냄새, 핑계는 사실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예전에는 준호 씨가 아무리 피곤하게 퇴근해도 땀과 햇볕이 섞인 남자답고 성실한 노동자의 냄새가 났다. 하지만 최근 그는 은은한 프리지아와 바닐라가 섞인 부드러운 향기를 풍기며 집에 들어왔다. 그 향은 명백히 건설 현장 인부에게서 난리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쉬는 시간마다 고급 스파라도 받지 않는 이상 말이다. 가정의 불화를 감지하는 여자의 코는 때로 공항의 마약 탐지견보다 예리하다. 어느 날 밤 그가 더러워진 셔츠를 빨래 바구니에 던져 넣었을 때 나는 무심코 옷깃의 냄새를 맡아보았다. 아주 낯선 향기였다. 내가 묻자 준호 씨는 태연하게 들리도록 일부러 꾸며낸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회사 근처 단골 세탁소에서 새로 들여온 섬유유연제 냄새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그 세탁소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흔한 장미향 섬유유연제를 썼지. 이렇게 고급 향수처럼 우아한 향을 쓰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일단 그 변명을 통째로 삼켜보려 애썼다. 목구멍에 걸리는 느낌이었지만 준호 씨의 휴대폰은 갑자기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될 신성한 물건으로 격상되었다. 예전에는 식탁이나 소파 위에 충전하면서 아무렇게나 두곤 했는데 이제 그 납작한 물건은 화장실에 갈 때조차 그의 손에 붙어 있었다. 한 번은 내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아서 요리 레시피를 보려고 그의 휴대폰을 빌리려 한 적이 있었다. 그의 반응은 실로 엄청났다. 그는 마치 내가 터지기 직전에 수류탄이라도 만진 것처럼 페널티킥을 막는 골키퍼처럼 재빠른 반사 동작으로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핑계는 다른 사람이 봐서는 안 될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와 예산 관련 숫자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마치 내가 시멘트와 철근 가격을 꿰고 있는 경쟁사, 스파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들킨 것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준호 씨는 내가 방금 뒤뜰에 착륙한 외계인을 봤다고 고백이라도 한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는 내가 집안일과 아들 민준이를 돌보느라 너무 지쳐서 잊지도 않은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서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휴식이 필요하고 잠을 더 자야 하며 어쩌면 뇌 영양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의 말투는 너무나 부드럽고 차분해서 나조차도 잠시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내 정신 상태를 의심할 뻔했다. 정말 내가 잠이 부족한 걸까? 그 향수 냄새는 코가 막혀서 생긴 내 상상일까? 물론 이 드라마는 최고의 심사위원, 존경하는 시어머니 박미숙 여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때로는 청양고추보다 더 매운 입을 가진 우리 시어머니, 어머니 눈에는 절대 잘못이 없는 귀한 아들 준호 씨는 나날이 이상해지는 내 행동에 대해 꼬박꼬박 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했던 모양이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박 여사님과 시아버님 이강훈 씨가 주말에 우리 집을 찾았다. 손자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가족 중재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마치 내가 방금 국고를 횡령하다 걸린 사람이라도 되는 양 심각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우리 집 거실은 순식간에 변호사도 없는 피고인석에 나 혼자 앉아있는 형사재판정으로 변했다. 박 여사님은 꾸며낸 걱정스러운 말투로 내 안부를 물으며 설교를 시작했고 이내 그 문장 속에 독을 교묘하게 섞어 넣었다. 그녀는 준호 씨가 말하길 내가 요즘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있지도 않은 일로 남편을 비난하며 자주 멍하니 있는다고 했다. 나는 그저 약과 통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저 향수 냄새와 늦은 귀가에 대해 물었을 뿐이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준호 씨의 이야기 버전 속에서 나는 생계를 위해 일하는 남편을 옥죄는 소유욕 강한 괴물로 그려져 있었다. 박 여사님의 말 중 가장 가슴을 후벼 팠던 것은 내게 용한 점쟁이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제안했을 때였다. 혹시 모르지 누가 너한테 나쁜 기운을 보냈는지 그래서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일 수도 있잖니. 이 집에 불안을 보낸 유일한 존재는 밖에서 바람 피우기 시작한 당신 아들인데 말이다. 나는 부모님께 대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 차분한 목소리로 내 의심에 대해 설명하며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박 여사님의 반응은 참으로 가소로웠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준호는 애 분유값이랑 네 화장품 값 버느라 너무 바빠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울 시간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평소 과묵하시던 시아버님 이강훈 씨도 이번에는 분위기를 더 악화시키기 위해 입을 여셨다. 감사할 줄 모르는 아내는 복이 달아난다고 덧붙이셨다. 그분 말씀으로는 능력 있는 남편을 둔 것에 감사해야지 의심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세 명의 어른에게 한 목소리로 공격당하며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정말 미친년 취급을 받을 것 같았다. 울고 싶었지만 쇼한다고 할 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홈웨어 끝자락을 비비꼬며 머리끝까지 차오른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그날 광기의 절정은 준호 씨가 죄 없는 얼굴로 어머니를 껴안으며 불쌍한 표정을 지었을 때였다. 마치 자신이 가정폭력의 희생양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내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예전처럼 순종적인 아내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다. 박 여사님은 다 큰아들의 머리를 한없는 애정으로 쓰다듬고는 나를 향해 날카로운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네가 계속 이런 식이면 준호가 집에 정을 못 붙여도 누굴 탓하지 마라. 그 부드러운 협박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들렸다. 마치 아내가 짜증나게 굴면 남편의 외도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날 밤 나를 실컷 꾸짖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내 옆에서 깊이 잠든 준호 씨를 보았다.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내 귀에 유난히 거슬렸다. 그는 아주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마도 부모님에게 내가 문제라고 성공적으로 설득했으니 마음이 놓였을 것이다. 반면 나는 어두운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었다.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세차게 뛰었다. 나는 눈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그들과의 말다툼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래, 내가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잊은 한 가지가 있다. 미친 사람은 보통 무모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밤 이 차갑고 두꺼운 이불 아래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이다. 증거 없이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침묵할 것이다. 관찰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증명해 보일 것이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어. 이준호 씨, 그리고 이번 이야기의 끝에서 오는 건 절대로 내가 아닐 거라고 확신해. 정신이 돌아온 순종적인 아내인 척하는 것은 한여름 땡볕에 축구장을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피곤한 일이었다. 그 특별한 가족 재판이 있은 후 일주일 내내 나는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질문 없는 상냥한 민지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매일 아침 나는 그의 입맛에 딱 맞는 설탕량의 커피를 타주며 활짝 웃었다. 속으로는 그 뜨거운 커피를 그의 와이셔츠에 쏟아버리고 싶었지만 말이다. 이 전략은 준호 씨를 우쭐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듯했다. 그는 지난번 어머니의 호통이 마치 신통한 무당의 주문처럼 즉시 내 뇌를 깨끗하게 세척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의 경계심은 급격히 무너졌다. 마치 닭장 주인이 깊이 잠들었다고 안심한 닭도둑처럼 국가 기밀처럼 철저하게 지켜지던 그 신성한 휴대폰이 다시 아무렇게나 놓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준호 씨가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고 있을 때였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콧노래는 확실히 달랐다. 음정은 불안했지만 자신감에 차 있었다. 화장대 위에서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이 잠시 켜지며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여주었다. 내 사랑이나 자기야 같은 의심스러운 발신인 이름은 없었다. 단지 유나 물류라는 이름만 떠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들렸다. 마치 시멘트나 목 같은 업무적인 관계인 것처럼. 하지만 그 짧은 메시지의 내용은 내 피를 머리끝까지 솟구치게 만들었다. 금요일 잊지 않았죠. 오빠? 벌써 너무 보고 싶어요. 언제부터 물류 업무에 보고 싶다는 말이 쓰였나? 시멘트가 벽돌을 그리워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 새로운 드라마와 함께 찾아왔다. 준호 씨는 일부러 만든 불쌍한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찬바람이 부는 강원도 지역의 펜션 건설 현장을 시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이유는 참으로 극적이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이 험하고 인부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아침까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감독하기 위해 하룻밤 묵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옷을 개면서 그의 허풍을 모두 들어주었다. 이준호라는 한 남자의 고된 삶을 믿는다는 듯이 때때로 걱정스럽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속으로는 그의 아내의 지능을 얼마나 얕보고 있는지 비웃었지만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는 그가 아침에 목에 과도하게 뿌린 비싼 향수 냄새가 필요 없다는 걸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준호 씨의 자랑인 SUV 차량이 차고를 빠져나가자마자 나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외아들 민준이는 잠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월마트 쇼핑을 하겠다는 핑계로 여동생 집에 맡겨두었다. 짙게 선팅된 흔하디 흔한 검은색 렌터카가 이미 단지 입구 길가에 준비되어 있었다. 일부러 내 차나 가족 차를 쓰지 않았다. 준호 씨는 그 차들의 번호판을 외우고 있을 테니까. 커다란 검은 선글라스와 거의 쓰지 않던 칙칙한 색의 스카프로 무장하니 액션 영화에 나오는 사립탐정이 된 기분이었다. 차이점은 나는 돈을 받지 않고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거린다는 것이었다. 남편을 직접 미행하는 데는 신의 경지에 이른 운전 실력과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했다. 나는 그의 차 뒤로 두세 대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꽉 막힌 도심의 교통 흐름에 섞이려 노력했다. 갑자기 켜진 빨간불 때문에 그를 놓칠 뻔했을 때는 화가 나서 핸들을 내리치기도 했다. 다행히 준호 씨의 차는 뒷유리에 회사 스티커가 크게 붙어 있어 눈에 잘 띄었다. 그래서 다시 그를 쫓을 수 있었다. 내 심장은 속도의 바늘보다 더 빠르게 뛰었다.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과 그 차가 어디에 멈출지 죽도록 궁금한 마음이 뒤섞였다. 내 예상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다. 준호 씨가 택한 길은 보통 모래트럭이 가득하고 길이 울퉁불퉁한 공사 현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그의 차는 고급 호텔과 펜션이 줄지어 있는 유명한 산악 관광 지역을 향해 부드럽게 나아갔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서늘해지기 시작했지만 내 몸은 오히려 식은땀이 흘렀다. 길 양옆의 풍경은
푸른 녹차밭이 펼쳐져 매우 아름다웠다. 잿빛인 내 마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우리 차가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준호 씨가 말한 프로젝트가 시멘트를 섞는 인부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쌓아 올리는 프로젝트라는 확신이 들었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의 이 시간의 운전 끝에 준호 씨의 차는 마침내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고 가든 팰리스 리조트라고 쓰인 웅장한 문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싼 리조트 중 하나였다. 부자들이 삶의 무게를 잊기 위해 주말을 보내는 곳. 나는 렌터카를 소나무 숲에 가려진 공용 주차구역에 조금 멀리 주차하고 로비 근처의 큰 기둥 뒤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집주인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빨래 도둑처럼 훔쳐보았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내 무릎을 순식간에 약하게 만들었다. 마치 내 뼈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 강제로 뽑혀나가는 것 같았다. 준호 씨는 고객이나 현장 감독을 만나기 위해 혼자 내리지 않았다. 웅장한 로비에서 한 여자가 택시에서 내리더니 곧장 내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 유나는 젊고 아름답고 잘 관리된 모습이었다. 나처럼 설거지용 세제는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종류의 여자였다. 그녀의 긴 머리는 아름답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집안일에 바빠 대충 묶는 내 머리와는 달랐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 준호 씨가 그녀를 맞이하는 방식이었다. 콘크리트와 철근을 논하는 동료처럼 딱딱한 악수는 없었다. 준호 씨는 두 팔을 벌렸고 여자는 아주 친밀한 따뜻한 포옹으로 그를 맞았다. 마치 신혼여행 중인 신혼부부처럼 준호 씨의 손은 유나의 가는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쌌고 그녀를 이끌어 접수 데스크로 향했다. 그들은 작은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했다. 세상은 둘만의 것인 듯했다. 반면 나는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 뒤에 먼지 한 톨에 불과했다. 내 눈물은 허락도 없이 흘러내렸다. 얇게 바른 파운데이션 위로 뺨을 적셨다.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역시 그랬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슬픔은 서서히 차갑고 무서운 분노로 변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프로젝트 야근이구나. 이게 내가 시어머니에게 정신병자 소리를 들은 이유구나. 좋아, 이준호. 오늘 내 그 가벼운 웃음을 마음껏 즐겨. 내가 너의 완벽한 세상을 잿더미로 무너뜨리기 전. 그게 너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멀리서 그들의 사진을 찍어 초기 증거를 확보한 뒤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한 발걸음으로 차를 향해 돌아섰다. 길거리 재판의 새로운 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졸음운전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시야를 가리는 눈물 때문에 길가의 떡볶이 포장마차를 들이받을 뻔했다. 산악지역에서 내려오는 내내 내 머리는 전략을 재구성하느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만약 내가 거기서 혼자 그들 둘을 덮쳤다면 기껏해야 공공장소에서 망신이나 당하는 히스테릭한 아내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준호 씨는 분명 교활한 머리를 굴려 그저 동료일 뿐이라고 둘러대거나 최악의 경우 울부짖는 나를 버려두고 도망쳤을 것이다. 아니, 그런 싸구려 시나리오는 원치 않는다. 그들의 연극 무대를 박살내려면 관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공연을 위한 최고의 관객은 물론 준호 씨 인생의 총감독인 그의 부모님이다. 토요일 아침, 해는 아주 밝게 빛났다. 마치 우주가 먹구름 끼고 뇌우가 몰아칠 내 결혼 생활의 운명을 비웃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 씨에게서 온 문자였다. 구글에서 찾았는지 아니면 호텔 뒤 창고에서 아무렇게나 찍었는지 모를 철근 더미 사진과 함께 현장은 아직도 엄청 바쁘네. 순조롭게 진행되게 기도해줘. 아마 내일 점심때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내용이었다. 그 메시지를 읽으니 웃음이 나면서 동시에 토할 것 같았다. 정말 대단한 내 남편이다. 별 5개짜리 호텔방에서 다른 여자를 껴안으면서
철근을 감독할 수 있다니. 나는 엄지척 이모티콘과 함께 짧은 답장을 보냈다. 힘내요, 여보. 일 조심하고. 남편의 파멸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치고는 아주 다정한 답장이었다. 점심때쯤. 나는 그동안 썩혀두었던 연기 재능과 용기를 모두 끌어모아 박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의 번호를 누르는 손이 살짝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을 만큼 치미는 역겨움을 참아야 했기 때문이다. 통화 연결음이 멈추고 저편에서 여보세요 하는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즉시 세상에서 가장 명랑한 며느리의 목소리로 돌변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아버님이랑 댁에 계시죠? 나는 지난주에 재판받았던 일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최대한 상냥하게 인사했다. 전화기 너머 박 여사님의 목소리는 나른하게 들렸다. 마치 휴일의 달콤한 낮잠에서 억지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래. 무슨 일이니, 민지야? 대낮에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목소리가 아주 밝네. 로또라도 당첨됐니? 아니면 내 신경안정제가 드디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니? 그녀의 비아냥은 날카롭게 귀를 찔렀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다. 참아, 민지야. 참아. 큰 물고기를 낚으려면 맛있는 미끼가 필요하고 박 여사님의 자존심은 그 미끼를 위한 최고의 목표물이다. 그녀가 내 관계에 대해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되받아치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야 했다. 나는 감격에 겨워 살짝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며 기만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방금 준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큰 프로젝트가 대성공해서 특별 보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오늘 밤에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하고 싶다네요. 특별히 어머니랑 아버님께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고 싶대요. 나는 그 정보가 시어머니의 물질주의적인 뇌에 스며들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준호 씨가 오늘 저녁에 제가 어머니 아버님 모시러 가라고 했어요. 그 가든팰리스 리조트요. 어머니, 산 위에 있는 그 비싼 호텔에서 저녁 먹재요. 가든팰리스 리조트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바위처럼 단단했던 박 여사님의 방어선이 물에 젖은 과자처럼 순식간에 무너졌다. 퉁명스럽던 그녀의 말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자존심은 여전히 하늘을 찔렀지만 가든팰리스 리조트라. 그래, 준호는 역시 효자야. 제 엄마가 좋은 데서 먹는 거 좋아하는 건 알아가지고 내 남편이 그러자는데 내가 거절할 수는 없지. 근데 민지야, 명심해. 거기 가서 또 말썽 피우거나 덜 마른 빨래 같은 표정 짓지 마. 호텔 직원들 보기 창피하니까. 그녀는 여전히 나를 협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식당의 식탁에서 진짜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이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나는 마지막 결정적인 거짓말 양념을 추가했다. 내 어머니, 그리고 준호 씨가 지금 지하에서 기초공사 확인 중이라 현장에서는 휴대폰 신호가 잘 안 잡힌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하셔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저녁 7시에 바로 호텔 레스토랑으로 오라고 했어요. 씻고 옷 갈아입고 바로 뒤따라온다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핑계였다. 어느 고급 리조트에 지하 공사 현장이 있겠는가. 하지만 맛있는 저녁을 대접받을 생각에 들뜬 노부부에게 놀리는 뒷전이었다. 오후에 나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을 안고 시댁으로 차를 몰았다. 마치 뒷좌석에 시한폭탄을 싣고 그 기폭 장치를 내 손에 쥔 기분이었다. 박 여사님은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짤랑거리는 금 장신구를 착용했다. 반면 이강훈 씨는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다. 그들은 아들의 성공을 세상에 과시할 준비가 된 듯 아주 자랑스러워 보였다. 나는 공손하게 그들에게 인사하고 차문을 열어주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편히 앉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이 여행을 즐기시길. 이준호 같은 아들을 둔 것을 자랑스러워할 마지막 여행이 될 테니까요. 곧 그 자부심은 가장 치욕적인 악몽으로 바뀔 겁니다. 박 여사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마치 담력 시험에 참가한 기분이었지만 청력 인내심 테스트 버전이었다. 그녀는 턱을 높이 쳐든 채 내 옆에 앉았다. 그녀의 진한 향수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내가 최저 온도로 설정한 에어컨과 치열하게 경쟁했다. 상기시스로 향하는 내내 시어머니의 입은 마치 추수 목표량을 맞추려는 정미기처럼 쉬지 않고 움직였다. 대화 주제는 물론 한결같았다. 그녀의 잘난 아들 준호의 위대함과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그와 결혼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에 대해서였다. 박 여사님은 브레이크도 방향 지시등도 없이 지난주의 사건을 다시 꺼내며 속도를 냈다. 민지야, 너는 정말 능력 있는 남편 둔 걸 감사해야 해. 박 여사님은 차가 움푹 파인 길을 지날 때마다 요란하게 짤랑거리는 금팔찌 위치를 고쳐 잡으며 잔소리를 했다. 그녀는 내가 준호 씨의 휴대폰에서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발견하고 히스테릭하게 울었던 때를 다시 언급했다. 박 여사님에게 내 눈물은 상처받은 아내의 본능이 아니라 순전히 정신이상 증세의 신호였다. 그녀는 내게 옛날 아내들은 인내심이 강하고 순종적이며 할 일 없는 사립탐정처럼 굴지 않았다는 철학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남편을 의심하는 것은 큰 금기이며 남편의 재물복을 막는 행위라고 했다. 나는 그저 버스 대시보드 위에 놓인 강아지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가끔 네, 어머님 또는 네, 죄송해요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속으로는 시끄러운 트로트 음악을 최대 볼륨으로 틀어 그녀의 쨍쨍한 목소리를 덮어버리고 싶었지만 박 여사님은 준호가 가족을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계속 칭찬했다. 그녀는 아들이 말하는 그 열심히 푹신한 침대, 두꺼운 이불, 그리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 칭찬을 듣고 있자니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우스꽝스러웠다. 이 차 안에서 아들의 더러운 수수께끼에 정답을 준 유일한 사람인 내가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척해야만 했다. 한편 이강훈 씨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김이 서리기 시작한 창밖 풍경을 보느라 바빴다. 시아버님은 말이 없는 분이지만 그의 침묵은 때로 아내의 긴 잔소리보다 더 치명적이고 날카로웠다. 내가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그는 길게 헛기침을 하거나 혀를 찼다. 룸미러를 통해 본 그의 눈빛에서 나는 명백한 심판의 시선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분명 자기 며느리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자랑스러운 아들의 빛나는 경력에 짐만 되는 존재라는 아내의 의견에 100% 동의하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박 여사님의 말투가 날카롭고 위협적으로 변하며 복수에 대한 내 망상을 깨뜨렸다. 민지야, 명심해. 만약 거기 도착했는데 준호가 없거나 이게 또 내 남편 염탐하려고 꾸민 더러운 수작이라면 나 너 용서 안 해. 박 여사님은 옆에서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위협했다. 그녀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가늘어졌다. 공공장소에서 우리 가족 망신시키지 마. 내가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비싼 옷 입은 건 내 머리 아픈 싸구려 드라마 보려고 온 게 아니니까. 그 위협이 지금 내 귀에는 너무나 우습게 들렸다. 오히려 내가 그들을 올해 가장 비싼 드라마를 관람하도록 모시고 가는 중인데 말이다. 입장권은 무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창피함은 보너스. 길은 가파르고 구불구불해지기 시작했고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고 조용해졌다. 박 여사님은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 구불구불한 길 때문에 멀미가 시작됐거나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나를 꾸짖느라 지쳤기 때문일 것이다. 가든 팰리스 리조트의 따뜻한 노란 불빛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다. 차가운 산의 어둠 속에서 웅장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곳은 밖에서 보기에 아주 로맨틱하고 평화로우며 비싸 보였다. 돈 많은 죄인들이 도피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안타깝게도 내 차바퀴가 그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 거짓된 평화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아, 저기구나. 와, 정말 크고 멋지네. 박 여사님이 신나서 외쳤다. 1분 전에 나를 가문에서 파버리겠다고 협박했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했다. 나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리조트 정문으로 차를 몰았다. 이 낡은 차의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두려움의 두근거림이 아니라 먹잇감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데 성공한 사냥꾼의 아드레날린이었다. 차는 대리석 기둥이 가득한 중앙 로비에 부드럽게 멈췄다. 나는 시동을 끄고 가슴속의 울림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한 뒤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미소로 시부모님을 돌아보았다. 내리세요. 어머님, 아버님. 서프라이즈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당신들 심장을 무릎까지 떨어뜨릴 서프라이즈가 가든 팰리스 리조트 로비에 들어서는 것은 마치 부잣집 사모님들이 즐겨보는 드라마 속 한 장면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천장은 높이 솟아 있었고 눈이 아플 정도로 반짝이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바닥은 파리 한 마리라도 앉으면 미끄러질 것처럼 매끄러운 흰색 대리석이었다. 이곳의 공기는 향기로웠다. 매혹적인 꽃향기와 갓 인출한 빳빳한 지폐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박 여사님은 즉시 등을 곧게 펴고 마치 굽빈 방문 중인 이웃나라 여왕처럼 가슴을 내밀고 걸었다. 그녀는 기둥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비싼 스카프의 위치를 바로잡고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느라 바빴다. 그 뒤로 이강훈 씨는 뒷짐을 진 채 튼튼한 기둥들을 보며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이 멋진 호텔, 내 아들이 쏘는 거야 라고 프런트의 예쁜 직원에게 소리치고 싶은 듯한 은근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마치 주인의 가방을 들어주는 하녀처럼 맨 뒤에서 걸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주위를 살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화려함에 감탄해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시한폭탄이 곧 터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라마는 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었다. 우리가 넓은 로비 중앙으로 몇 걸음 들어섰을 때 박 여사님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마치 시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좌우를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방 안 구석구석을 훑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도착을 멋지게 서서 환영해야 할 자랑스러운 왕자님의 모습을 찾아서.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외국인 관광객 몇 명과 음료 쟁반을 들고 지나가는 호텔 직원들 뿐이었다. 준호는 어디 있니?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그녀는 요구하는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여기서 엄마를 맞이한다고 했잖아. 서프라이즈가 있다면서 왜 이렇게 취해? 설마 부모님이 오는 걸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나는 침을 삼키며 손바닥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마 준호 씨는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 아까 제가 씻고 온다고 했잖아요. 로비에서 기다리다 더러워질까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나는 되는 대로 둘러댔다. 사실 어리석은 변명이었지만 박 여사님이 그대로 믿어주길 바랐다. 안타깝게도 오늘 밤 박 여사님의 인내심은 싸구려 화장지처럼 얇았다. 자부심으로 빛나던 그녀의 얼굴은 갑자기 시든 레몬처럼 시무룩해졌다. 그녀는 그 화려한 로비 한가운데서 허리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행동이 유리문 근처에 서 있던 경비원의 주목을 끄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너 지금 장난하니, 민지야? 박 여사님이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큰 공간에서 작은 메아리를 만들 정도로 컸다. 차에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준호는 애초에 여기 없는 거 아니니? 이건 그냥 우리를 끌고 와서 내 미친 짓을 또 보여주려는 수작이지. 조용히 있던 이강훈 씨도 이제 거들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민지야, 아버지는 피곤하다. 늙은 사람 데리고 숨바꼭질하지 마라. 준호가 정말 일하고 있다면 방해하지 마. 너는 아내가 돼서 어쩜 그렇게 배려심이 없니? 사람들 앞에서 우리 망신시킬 셈이야. 상황은 빠르게 역전되었다. 주도권을 쥐고 있던 내가 이제 궁지에 몰렸다. 박 여사님은 내가 부모를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지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또 병이 도져서
남편이 여기에 있다는 망상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그녀의 굳은 믿음에 따르면 준호는 분명 먼지투성이 공사 현장에서 나에게 쌀을 사주기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있을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변호하는 아들은 지금 바로 뒤편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여자에게 밥을 떠먹여주고 있는데 말이다. 됐다. 박 여사님은 마치 파리를 쫓는 것처럼 내 얼굴 앞에서 손을 휘저었다. 정신 나간 사람 장단에 맞춰줄 생각 없다. 갑시다, 여보. 민지는 여기서 자기 망상이랑 혼자 있으라고 하죠. 내일 준호한테 너 정말 정신병원에 데려가라고 해야겠어. 박 여사님은 거칠게 몸을 돌려 출구를 향해 다시 걸어가려 했다. 이강훈 씨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따랐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아니, 이렇게 될 수는 없다. 만약 그들이 지금 돌아가면 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준호는 또다시 빠져나갈 것이고 나는 영원히 불효막심한 미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그들이 키워온 그 어리석음을 안고 가게 둘 수는 없다. 비록 무례한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야 했다. 더 이상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예의는 없었다. 오늘 밤 예의는 준호의 정절과 함께 땅에 묻혔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심호흡을 한 뒤 돌로 변하는 저주를 받을지도 모를 행동을 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만족스러운 돌이 될 것이다. 인내심이란 고무줄 팬티와 같다. 계속해서 잡아당기면 언젠가는 끊어져서 입고 있는 사람을 망신시킨다. 오늘 밤 이준호의 가족에 대한 내 인내심의 고무줄은 뿌리까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비싼 옷으로 감싼 박 여사님의 넓은 등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이상적인 며느리의 예의범절 따위는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내가 지금 그들을 보내준다면 나는 영원히 미쳤다는 누명의 그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니다. 내가 혼자 고통받는 동안 그들이 집에 돌아가 편히 잠들게 둘 수는 없다. 나는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들을 쫓아 빠르게 걸었다. 마치 뒷문으로 도망치려는 채무자를 본 빚쟁이처럼 내 오른손이 뻗어나가 박 여사님의 팔을 온 힘을 다해 붙잡았다. 시어머니를 길 건너게 해주려는 며느리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었다. 자존심이 땅바닥에 짓밟힌 여자의 필사적인 움켜쥡이었다. 박 여사님은 깜짝 놀라 비틀거렸다. 내 갑작스러운 힘에 그녀의 육중한 몸이 뒤로 휘청였다. 그녀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희번덕거리며 돌아보았다. 평소 고개만 숙이던 며느리가 갑자기 항만 노동자 같은 힘을 내자 반쯤 정신이 나간 듯했다. 이거 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지야? 어른한테 무례하게. 박 여사님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의 대리석 벽에 부딪혀 울렸고 편안히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이 즉시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문 앞의 경비원은 심지어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이게 가족 싸움인지 아니면 사교계 할머니 납치 시도인지 헷갈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신경 쓰지 않았다. 수치심은 아까 주차장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집에 가고 싶으세요? 그러세요. 하지만 저 안에 있는 걸 직접 보신 후에 가세요. 나는 그녀의 무지한 뇌에 각인시키기 위해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놨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제가 미쳤다고 하셨죠. 제가 망상에 빠졌다고 하셨죠. 이리 오세요. 여기서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나는 박 여사님이 반박하거나 옷맹우새를 가다듬을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팔을 억지로 잡아당겨 반쯤 끌다시피 앞으로 나아갔다. 박 여사님은 마치 수족관에서 막 건져 올린 금붕어처럼 버둥거렸지만 내 소나기 힘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아드레날린이 내 힘을 몇 배로 증폭시켰다. 아내가 쌀가마니처럼 다뤄지는 것을 본 이강훈 씨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우리 뒤에서 작은 걸음으로 달려오며 화를 내야 할지 먼저 기절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손을 휘저었다. 민지야, 내 어머니 놔줘. 너 귀신 들렸니? 내가 경비원 부를 거야. 이강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위협했다. 하지만 그는 아마도 호텔 귀신보다 더 무서웠을
내 눈의 분노를 보고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 부르세요, 아버님. 이 호텔 사람들 다 부르세요. 당신네 자랑스러운 아들놈이 무슨 짓 하는지 다 같이 구경하게요.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큰 소리로 받아쳤다. 우리는 로비와 정원 레스토랑을 잇는 긴 복도를 지났다. 내 발소리는 불규칙하게 끌려오는 박 여사님의 하이힐 소리와 뒤섞여 세차게 울렸다. 우리의 모습은 분명 아주 우스꽝스러웠을 것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끌고 그 뒤를 헐떡이는 시아버지가 따르는 모습이 별 5개짜리 호텔의 호화로움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누군가 이걸 찍었다면 내일 아침 우리는 SNS에서 깜짝 스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욕설을 퍼부으며 벗어나려 애썼다. 그녀의 입에서는 험한 말이 멈추지 않았다. 은혜도 모르는 년, 무례하고 불효막심한 며느리, 두고 봐. 오늘 밤 준호한테 너랑 당장 이혼하라고 할 테니까. 그녀의 외침은 오히려 내게 연료가 되었다. 그녀가 욕할수록 나는 더 세게 그녀를 끌었다. 좋아요, 어머님. 지금 마음껏 소리치세요. 저를 욕하는데 목소리를 다 쓰세요. 곧 그 목소리는 쓰디쓴 현실에 삼켜져 사라질 테니까요. 우리는 마침내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했다.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조용한 복도에서 우리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과 포크와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식욕을 돋우는 스테이크 굽는 냄새에 휩싸였다. 이곳의 조명은 각 테이블의 작은 촛불과 함께 낭만적으로 어두웠다. 사랑에 취한 커플들에게는 완벽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숨가쁘게 헐떡이며 폭발 직전의 감정을 안고 들이닥친 우리 가족 서커스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한 여직원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막으려 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무엇을 도와? 비켜요. 나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짧게 쏘아붙였다. 직원은 놀라서 옆으로 펄쩍 뛰었고 예약도 없이 우리가 난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내 눈은 방을 빠르게 훑었다. 인공 연못 근처 정원 구석에 약간 숨겨진 12번 테이블을 찾아서 그곳은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이거나 내 남편의 경우에는 들키고 싶지 않은 도둑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다. 아까까지만 해도 버둥거리던 박 여사님은 이제 조용해졌다. 아마도 내가 뿜어내는 긴장감을 느꼈거나 혹은 그녀의 모성 본능이 진짜 썩은 냄새를 맡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의 숨소리가 내 귓가에 무겁게 들렸다. 내 심장박동과 경쟁하는 유일한 소리였다. 저길 보세요. 우리 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내가 아주 잘하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차갑게 속삭였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제 10m 남짓. 어머니, 눈 똑바로 뜨세요. 깜빡이지 마시고요. 당신네 왕자님이 얼마나 뼈빠지게 일하고 있는지 보세요. 나는 박 여사님의 몸을 앞으로 살짝 밀어 록 콘서트의 VIP 관객처럼 맨 앞줄에 세웠다. 이강훈 씨는 입을 살짝 벌린 채 그녀 옆에 섰다. 우리의 발걸음은 그 테이블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큰 화초 바로 뒤에서 멈췄다. 나뭇잎 사이로 저 앞의 광경이 선명하고 날카로우며 고통스럽게 보였다. 프로젝트도 시멘트도 건설 현장 감독도 없었다. 그저 그들이 나를 미쳤다는 누명으로 덮어왔던 벌거벗은 진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감미롭게 들리던 재즈 음악은 갑자기 죽음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뒤섞인 기이한 만족감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끌고 온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방금 피고인의 변호인들 앞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며 망치를 두드린 판사였다. 보시지요. 존경하는 시부모님. 당신들 아들의 배신이라는 에피타이저를 즐겨주시길. 당신들이 미쳤다고 부르던 나의 현실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길 보세요. 나는 반쯤 속삭이며 외쳤다. 내 떨리는 손가락은 우리가 숨어있는 화초 담장의 나뭇잎 틈새를 뚫고 은은한 조명 아래 둥근 테이블을 향해 똑바로 향했다. 마치 대낮에 귀신을 가리키는 기분이었다.
차이점은 이 귀신이 실제하고 살과 피를 가졌으며 죄의식 없이 활짝 웃고 있다는 것이었다. 거리는 충분히 가까웠다. 남편 목의 점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이 새쌍의 눈이 이글거리며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은 멀었다. 저기 12번 테이블에 나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던 이 연극의 두 주연 배우가 앉아 있었다. 우리 눈앞의 광경은 실로 대단했다. 명절에 텔레비전에서 틀어주는 멜로 영화의 한 장면보다 더 로맨틱했다. 준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맞은편의 여자를 바라보며 반짝였다. 우리가 신혼이었을 때 아주 오래전에 그가 내게 주었던 바로 그 숭배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가장 가슴을 후벼 팠던 것은 그들의 손이 하는 행동이었다. 준호의 오른손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한 펜이 아니라 값비싼 한우 스테이크 조각을 담은 포크를 들고 유나의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아, 준호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시범을 보이는 것이다. 마치 민준이가 야채를 먹기 싫어할 때 내가 밥을 떠먹여주는 방식과 똑같았다. 만약 전국에서 가장 다정하게 밥 떠먹여주기 대회가 있었다면 내 남편과 그의 내연녀는 분명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을 것이다. 유나는 일부러 꾸민 애교 섞인 동작으로 그 한 조각을 받아먹고는 마치 천상의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다. 노트북도 프로젝트 서류도 먼지 쌓인 안전모도 없었다. 오직 예쁜 붉은색 음료 2잔과 아마도 내 2주치 식비와 맞먹는 가격의 고급 음식들이 담겼던 빈 접시들 뿐이었다. 이것이 박 여사님이 항상 자랑하던 뼈 빠지게 일하는 애 정이었다. 알고 보니 그가 부수고 있던 뼈는 내 갈비뼈였다. 나는 천천히 옆을 돌아 내 옆에 VIP 관객들의 반응을 살폈다. 박 여사님은 박물관의 밀랍 인형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고속도로처럼 막힘없이 욕설을 내뱉던 그녀의 입은 이제 완전히 기능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완벽하게 커져 끔찍하고 공허한 표정으로 자랑스러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만하게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은 이제 팔꿈치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떨리는 손가락 끝에 힘없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두꺼운 화장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 것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에 큰 불이 났는데 끌물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반면 이강훈 씨는 더 비참해 보였다. 그의 어깨는 수백 킬로그램의 짐이 방금 떨어진 것처럼 급격히 처졌다. 그의 눈은 망막으로 들어오는 현실을 거부하려는 듯 빠르게 깜빡였다. 아마도 속으로는 이것이 단지 악몽이기를, 혹은 저것이 준호가 아니라 우연히 닮았고 지난달에 아내가 사준 것과 똑같은 옷을 입은 다른 사람이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완고했다. 저것은 분명 그들이 키운 아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아들, 이준호가 즐겁게 불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다시 저주받은 테이블로 돌아가자 장면은 더욱 뜨거워졌다. 음식을 삼킨 후 유나는 냅킨을 들어 아주 부드러운 동작으로 기름기가 묻은 준호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준호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을 앞으로 내밀며 자기 뺨에 닿는 여자의 손길을 즐겼다. 그리고 내 피를 머리끝까지 끓어오르게 만든 것은 준호가 뺨에 있던 유나의 손을 잡아 단단히 쥐고는 그 손바닥에 여러 번 입을 맞춘 것이다. 그 키스는 존경의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욕망과 소유욕이 가득한 키스였다. 속이 울렁거렸다. 토하고 싶었지만 가슴 전체로 퍼져나가는 쓰라림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어떠세요? 어머님? 프로젝트 현장 풍경이 참 아름답죠. 나는 박 여사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내 목소리는 치명적인 비아냥의 도구로 가득했다. 준호 씨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세요. 시멘트가 빨리 마르도록 고객에게 직접 밥까지 떠먹여줘야 하잖아요. 저렇게 부지런한 아들을 두셔서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내 말은 박 여사님의 남은 정신적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된 것 같았다. 그녀의 몸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숨소리는 천식 환자처럼 끊어졌다. 더 이상의 변명도, 내가 미쳤다는 비난도 없었다.
방금 그녀가 내게 퍼부었던 모든 욕설은 마치 방향을 바꿔 그녀 자신의 뺨을 연달아 때리는 것 같았다. 현실은 그녀를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아들에 대해 모든 것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한 어머니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화초 뒤의 분위기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변했다. 저쪽 테이블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준호의 가벼운 웃음소리와는 대조적이었다. 나는 더 이상 소리칠 필요도 울부짖을 필요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서서 그들이 아들의 죄를 목격하게 두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복수가 되었다. 배신당한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지금 두 시부모님의 망가진 얼굴을 보니 마음속에 약간의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적어도 오늘 밤 상처받은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메인 요리를 즐기세요. 어머님, 아버님. 이것은 진짜 파멸의 시작일 뿐입니다. 인생에는 무료 급식 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찰나가 있다. 그 찰나는 아마도 목덜미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거나 혹은 그저 저승사자의 감시를 느꼈을 준호가 우리가 숨어있는 화초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로 결심했을 때 일어났다. 그의 눈이 내 눈과 마주치고 어머니의 눈으로 옮겨갔다가 아버지의 얼굴에서 멈췄을 때 시간은 갑자기 멈춘 듯했다. 그의 얼굴을 장식하던 환한 미소는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사랑에 취해 붉게 상기되었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 에이사 용지처럼 창백해졌다. 준호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아마도 엄마라고 부르려 했겠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엄청난 충격에 질식했다. 그가 들고 있던 포크가 손에서 떨어져 도자기 접시 위로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그들 테이블의 정적을 깼다. 애인의 표정 변화에 의아해하던 유나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우리 셋이 마치 0점을 줄 준비가 된 노래. 경연대회 심사위원처럼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의 예쁜 얼굴은 공포로 물들었다. 그녀는 분명 깨달았을 것이다. 오늘 밤으로 그녀의 호화로운 분류는 끝장났다는 것을. 아까부터 숨을 참고 있던 박 여사님은 마침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 반응은 누구의 예상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욕을 하지도 텔레비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유나의 머리채를 잡으러 뛰어들지도 않았다. 박 여사님의 통통한 몸이 갑자기 휘청거렸고 그녀의 눈은 위로 뒤집혔다. 마치 그녀의 뇌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다리는 젤리처럼 약해져 그녀를 덮친 현실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했다. 준호야, 박 여사님이 희미하게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그리고 대혼란이 벌어졌다. 박 여사님의 몸이 통제 불능 상태로 뒤로 쓰러졌다. 불행히도 혹은 어쩌면 이것은 카르마가 계획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녀 뒤에는 다른 손님들의 더러운 접시와 음료수 잔이 가득 쌓인 큰 쟁반을 들고 지나가던 남자 직원이 있었다. 그 직원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주머니가 갑자기 자기 쪽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피할 틈이 없었다. 쾅, 우당탕, 쨍그랑, 박 여사님의 몸이 쇠쟁반과 부딪히는 소리, 이어서 유리잔과 도자기 접시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남은 음료가 쏟아져 박 여사님의 비싼 옷과 직원의 유니폼을 적셨다. 박 여사님은 깨진 유리 조각과 끈적한 아이스티 웅덩이 사이에 기절한 채 쓰러져 있었다. 마치 바위 해변에 좌초된 고래 같았다. 레스토랑의 낭만적인 정적은 순식간에 깨졌다. 부드러운 재즈 음악은 손님들의 놀란 비명에 즉시 묻혔다. 맞은편 테이블의 몇몇 아주머니들은 입을 가린 채 일어섰다. 엄마, 이강훈 씨가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아내가 기절한 것에 대한 공포와 레스토랑 전체의 주목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극심한 창피함 사이에서 갈라졌다.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본 준호는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뛰어올랐다. 그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 유나는 잊은 채 우리를 갈라놓은 짧은 거리를 쏜살같이 달려왔다. 준호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화병을 방금 깨뜨린 어린아이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준호는 어머니 몸 옆에 무릎을 꿇고 외쳤다. 비싼 바지가 젖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니의 차가운 뺨을 만지려던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하지만 준호의 손이 박 여사님의 얼굴에 닿기 전에 더 거친 다른 손이 그의 손을 세게 쳐냈다. 찰싹, 이강훈 씨가 온 힘을 다해 아들의 손을 때렸다. 평소 차분하던 시아버지의 얼굴은 이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목의 핏줄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분노를 참느라 붉어져 나왔다. 내 엄마 건드리지 마. 이강훈 씨가 천둥 같은 소리로 호통을 쳐 도와주려던 몇몇 직원들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내 더러운 죄의 손으로 엄마를 더럽히지 마. 저리 비켜. 이강훈 씨가 준호의 가슴을 세게 밀어 준호는 뒤로 나자빠졌다. 그의 엉덩이는 축축하고 끈적한 바닥에 떨어졌다. 그 광경은 참으로 비참하면서도 통쾌했다. 항상 떠받들어지던 금쪽 같은 아들이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아버지에게 밀쳐지고 수십 쌍의 눈에 구경거리가 되고 무표정하게 서 있는 아내에게 심판받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그 말은 너무나 어리석게 들렸다. 뭘 설명해? 다른 여자 밥 떠먹여주는 게 안전 작업 절차의 일부라고 설명할 거냐? 뭘 설명해? 이강훈 씨가 말을 잘랐다. 그의 숨이 가빠졌다. 그는 이제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유나를 가리켰다. 저 여자가 누군지 설명해봐. 내 아내는 미쳤다고 해놓고 정작 여자에 미친 건 너였던 이유를 설명해봐. 이 뻔뻔한 놈, 네가 내 엄마를 쓰러지게 만들었어. 준호야, 내 엄마를 서서히 죽일 셈이냐. 나는 왼편에 조용히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마치 원숭이 쇼를 보는 기분이었지만 그 원숭이는 명품 셔츠를 입고 있었다. 호텔 경비원과 레스토랑 매니저가 응급 들것과 구급 상자를 들고 허둥지둥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분명 헷갈렸을 것이다. 이것이 가족 저녁 식사인지 아니면 자유격투기 대회인지. 죄송합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일단 어머님을 의무실로 모시겠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난장판이 된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면서 이강훈 씨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숨은 여전히 거칠었다. 그는 직원들이 박 여사님의 축 늘어진 몸을 들것 위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준호가 들것을 함께 들기 위해 일어서려 하자.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차가운 시선으로 그의 길을 막았다. 준호 씨는 저기 중요한 클라이언트나 챙기세요. 나는 턱으로 유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남은 자존심을 베어버릴 만큼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저랑 아버님이 모실게요. 유나 씨 불쌍하잖아요. 예비 시어머니가 정식으로 소개받기도 전에 기절하는 걸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서 챙겨줘요. 당신이 불효자라는 이유만으로 차이자 마시고요. 준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입은 내 태도 변화에 대한 불신으로 벌어져 있었다. 그는 순종적이고 어리석었던 박민지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남편의 파멸의 매 순간을 옅은 미소를 지으며 즐기는 새로운 박민지였다. 그 혼란 속에서 박 여사님이 수군거리는 손님들 사이를 지나 실려 나갈 때 나는 큰 안도감을 느꼈다. 온 호텔이 알게 되더라도 온 세상이 알게 되더라도 상관없다. 오늘 밤 가든 팰리스 리조트는 준호에게 더 이상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의 평판과 명예의 무덤이 되었다. 이 소라는 우리 7년 결혼 생활 동안 내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날 밤 가든 팰리스 리조트의 대소동은 동네 야채 트럭 아줌마들의 소문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로 가득했던 낭만적인 분위기는 이제 이웃들의 수군거림으로 가득 찬 시끄러운 시장판으로 변했다. 나는 내가 직접 일으킨 폭풍의 한가운데 서서
대리석 바닥에 흩어진 남편의 자존심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기분이 이상했다.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통쾌함과 동시에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왔다. 마치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마라톤을 완주한 기분이었다.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모여들었다. 스마트폰이 높이 들려 이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이제는 시체처럼 창백해진 준호의 얼굴을 SNS에 퍼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엎질러진 음료로 축축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비싼 바지는 더럽고 끈적했다. 비싼 헤어 제품으로 멋지게 손질했던 머리는 이제 길거리에 미친 사람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방금 어머니가 의료진과 아버지에 의해 실려 들어간 의무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공허하고 혼란스러우며 비참했다. 가족들 앞에서 뽐내던 성공한 건설사 팀장의 위엄은 사라졌다. 지금 내 눈에 그는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탕을 훔치다 들킨 어린아이일 뿐이었고, 이제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머니마저 기절했으니 누구에게 울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주인은 유나의 테이블 구석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움직임에 쏠렸다. 시어머니를 심장마비 직전까지 몰고 간 오늘 밤의 주인공이 조용히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핸드백을 집어들고 흘러내린 긴 머리로 얼굴 일부를 가리며 준호를 구경하느라 바쁜 손님들 틈새로 빠져나가려 했다. 그녀는 그렇게 쉽게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어림없지. 그녀는 내 남편 돈으로 비싼 한우 스테이크를 먹었다.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 그냥 가려고?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예쁜 아가씨. 내 목소리는 레스토랑 로비의 소음을 가를 만큼 꽤 크게 울렸고, 유나의 발걸음은 마치 바닥에 못 박힌 듯 즉시 멈췄다. 준호에게 쏠려있던 모든 시선이 이제 일제히 그 빨간 옷을 입은 여자에게로 향했다. 유나는 얼어붙었고 어깨는 굳어졌다. 천천히 그녀가 돌아섰다. 준호에게 밥을 얻어먹을 때 승리의 미소로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빗자루에 몰린 쥐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나는 여유롭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플랫 슈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또각, 또각, 또각. 유나의 귀에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비꼬는 미소를 지었다. 최대한 달콤하게 만들었지만 독으로 가득한 미소였다.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안에서 기절해 계시는데. 예비 며느리라는 분이 도망가면 쓰나. 내 날카로운 비아냥에 주변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내 말을 듣고 작게 웃기까지 했다. 유나는 윤리의식 없는 손님들의 휴대폰 카메라 세례로부터 얼굴을 숨기려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집에 가야 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 집에 가지 마세요. 나는 팔짱을 끼고 그녀의 길을 막으며 말했다. 저기 좀 봐요. 당신의 사랑. 이준호 씨가 물에 빠진 고양이처럼 바닥에 앉아 있잖아요. 혼자 두고 가기엔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아까는 밥도 떠먹여주고 우표처럼 찰싹 붙어 있더니 힘들어지니까 도망가기 바쁘네요. 그게 무슨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 말은 유나의 얼굴을 창피함으로 시뻘겋게 만들었다. 그녀는 준호를 흘끗 쳐다보았다. 백마탄 왕자처럼 그가 일어나 자신을 변호해 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느라 너무 바빴다. 애인이 꼼짝도 못하는 것을 보고 유나는 이 전쟁터에 혼자 남겨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켜, 이 미친년아. 유나가 마침내 내 어깨를 밀치며 지나가려 했다. 네, 저 미쳤어요.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로 받아쳤다. 내 남편이 당신이랑 바람나서 미쳤어요. 당신들 더러운 짓 덮어주려고 시어머니한테 정신병자 취급받아서 미쳤다고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미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당신 저기 기절하신 우리 시어머니께 사과하기 전에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오늘 밤 당신이 더러운 고기 먹는 동영상, 당신네 엄마 계모임 단톡방까지 퍼지게 할 줄 알아요.
그 위협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유나는 심하게 떨었다. 대중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수치심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반대편 인파를 무작정 뚫고 곧 부러질지도 모를 하이힐을 신은 채 절뚝거리며 달아났다. 마치 훔친 구두를 신은 것이 들통나 궁전에서 쫓겨나는 신데렐라 같았다. 호텔 손님들의 비웃음 소리가 그녀의 비참한 퇴장을 배웅했다. 내연녀가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본 후 나는 아직 바닥에 남아있는 메인 요리에 다시 집중했다. 이준호, 그는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에서 순수한 두려움을 보았다.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으려 뻗어왔다. 민지야, 내 말 좀 들어봐.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집에서 나를 훈계할 때 쓰던 거만한 말투는 사라졌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을 쳐냈다. 마치 그 손이 전염병균으로 가득한 것처럼. 나 만지지 마, 준호 씨. 당신 손에서 다른 여자 향수 냄새나. 역겨워. 내가 미쳤었어, 민지야. 맹세할게.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준호는 전 세계 바람둥이들의 필살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실수라는 마법의 단어. 그는 내가 그의 망가진 모습에 동정심을 느껴 마음이 약해지길 바라며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비참한 웃음을 터뜨렸다. 건조하고 고통스러운 웃음이었다. 실수라는 건 당신이 고추를 콩인 줄 알고 잘못 먹었을 때 쓰는 말이야. 당신이 호텔방 예약하고 쫙 빼입고 여자 데리러 가서 촛불 앞에서 다정하게 밥 떠먹여주는 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고 계획이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내가 장님인 줄 알아? 그건 유나가 먼저 시작했어. 걔가 계속 나한테 연락했단 말이야. 나도 그냥 평범한 남자야, 민지야. 잠깐 유혹에 넘어간 것뿐이야. 준호는 이미 도망친 유나를 탓하며 변명하려 했다. 비겁하기 짝이 없었다. 아까는 다정하더니 이제는 돌 던지고 손 숨기기라니. 아, 이제 유나 탓이야? 대단하네. 당신 바람 피우고 비겁하기까지. 정말 걔가 유혹했다면 왜 당신이 방을 예약했어? 왜 부모님한테는 현장에 있다고 거짓말했냐고. 당신 그거 알아? 당신 어머니가 기절한 건 자랑스러운 아들이 알고 보니 자기 물건 간수도 못하는 싸구려 놈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아서야. 내 말은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세게 그를 때렸다. 준호는 입이 굳게 닫힌 채 첫마디 말을 삼켰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을 구해줄 알리바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라는 목격자까지 완벽하게 갖춘 채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갑자기 의무실 문이 열렸다. 이강훈 씨가 1시간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얼굴로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처져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서 있는 준호를 보았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다. 아내를 돌보느라 잠시 가라앉았던 분노가 문제의 근원지가 아직도 뻔뻔하게 서 있는 것을 보자 다시 불타올랐다. 아버지. 준호가 아버지의 연민을 바라며 희미하게 불렀다. 이강훈 씨는 준호에게 빠르게 다가가 아들의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내 엄마는 정신 차렸다. 이강훈 씨가 감정 없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내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구나. 온 호텔 사람들 구경거리가 되게 만든 아들이 창피해서라고 하셨다. 준호는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거절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치맛폭 뒤에 숨어 지냈다. 잘못을 해도 항상 변호받았다. 이제 그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제발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강훈 씨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다. 오늘 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내 아들을 배신자로 가르친 적 없다. 나는 널 책임감 있는 남자로 키웠다. 준호야. 아내를 상처 입히고 부모를 속이는 놈이 아니라 민지를 봐. 내 아내를 보라고. 이강훈 씨가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이강훈 씨가 그렇게 강하게 내 편을 들어주는 것에 놀랐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차에서 나를 훈계하던 분이었는데 네가 미쳤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내 거짓말을 더 믿어서 호되게 야단쳤던 바로 그 사람이야. 알고 보니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신이 온전했던 건 민지였다. 유일하게 정직했던 사람도 미친 건 너야, 이준호. 병든 건 너라고. 이강훈 씨는 실망감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느라 떨렸다. 아버지가 아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더러운 뺨을 적셨다. 악어의 눈물일까? 후회의 눈물일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내게 그의 눈물은 시궁창 물보다 가치 없었다. 이강훈 씨는 이어서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깊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했다. 그는 마치 7년 만에 며느리인 나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것처럼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민지야. 이강훈 씨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는 아까와는 달리 거칠지 않게 용서를 구하는 늙은 아버지의 연약한 손길로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얘야. 아버지랑 어머니가 크게 잘못했다. 우리가 어리석었어. 눈먼 늙은이들이었지. 너한테 못할 말 한 거 용서해다오. 이 버릇없는 놈 편든 것도 용서해다오. 평소 거만하던 시아버지가 이제 대중 앞에서 몸을 낮추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들에 대한 분노는 서서히 녹아내리고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그저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진실에 눈을 감았던 부모일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맹목적인 사랑은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되받아쳤다. 됐어요, 아버님. 나는 이강훈 씨의 손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뭐가 진실인지 아셨으면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이강훈 씨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얘야. 내 말이 맞다. 너는 강한 여자야. 아버지가 내게 부끄럽구나. 호텔 매니저가 다시 정중하게 다가왔다. 손님, 어머님을 근처 병원으로 모실 차량이 로비 앞에 준비되었습니다. 넘어져서 다치셨을 수도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강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가자, 민지야. 엄마 모시고 가자. 이강훈 씨는 로비 한가운데 홀로 멍하니 서 있는 준호를 남겨두고 나를 부축하며 출구를 향해 걸었다. 아버지, 저도 같이. 준호가 우리를 따라오려 하며 희미하게 말했다. 이강훈 씨는 돌아보지도 않고 갑자기 멈췄다. 너는 내 몸이나 챙겨라. 택시를 타든 걸어가든 신경 안 쓴다. 내 차에는 배신자가 탈 자리가 없어. 그리고 오늘 밤 병원이든 집이든 얼굴 비출 생각 마라. 내 엄마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꺼져. 그 추방의 말은 이 미친 밤의 완벽한 마무리가 되었다. 우리는 젖고 더럽고 비참한 채로 인파 속에 고립된 준호를 남겨두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한 남편의 실패 기념비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호텔 손님들은 마치 버려지지 않은 쓰레기를 보는 듯한 혐오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로비의 유리문을 나서자 차가운 산의 밤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아주 상쾌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절반은 들려나간 기분이었다. 물론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혼 절차와 다른 드라마들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나는 이겼다. 나는 이제 내 편이 된 시아버지를 부축하고 고개를 든 채 그 지옥 같은 호텔을 빠져나왔다. 반면 내 남편은 자신이 만든 죄의 진흙탕에 빠져
뒤에 남겨졌다. 카르마는 정말 정확한 배송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택배는 이준호의 얼굴에 정시에 도착했다. 그날 밤은 불꽃놀이나 생일 촛불 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근처 병원 응급실의 지독한 약품 냄새로 끝났다. 박 여사님은 거의 30분 동안 우리를 심장 떨리게 한 후에야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그녀가 눈을 떴을 때 평소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던 오만함의 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다. 그녀는 화를 내며 소리치거나 바닥이 미끄러웠다고 호텔 측을 탓하는 대신 그저 텅 빈 시선으로 병실 천장만 바라보았다. 마치 야시장에서 한 달치 월급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수치심은 시어머니의 오만함에 신경을 마비시키는데 어떤 마취제보다 효과적인 듯했다. 의사가 나와서 박 여사님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단지 심한 충격과 혈압이 로켓처럼 치솟았을 뿐이라고 말했을 때 이강훈 씨는 내게 들어가 보라고 했다. 나는 천천히 침대 가까이 다가가며 박 여사님이 베개를 던지거나 아들을 불효자로 만든 원흉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박 여사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퀴퀴한 냄새가 나는 병원 베개를 적셨다. 평소 나를 훈계할 때 내 얼굴을 가리키느라 바빴던 그녀의 손이 이제 떨면서 내 손을 찾으려 뻗어왔다. 민지야. 그녀의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린 울음에 갈라졌다. 엄마가 미안하다. 얘야. 내가 부끄럽다. 너무 부끄러워. 지난 7년간 항상 자신이 죄 없는 천사의 환생이라고 믿었던 여자에게서 사과를 듣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기분이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큰 바위가 마침내 굴러간 듯 엄청난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한 어머니의 자부심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니 슬프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직 마음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줄 만큼은 잡았다. 가축처럼 행동하는 그녀의 아들과는 다르게. 됐어요, 어머님. 일단 푹 쉬세요. 준호 씨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님 건강만 생각하세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위선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픈 노인을 괴롭히는 괴물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 한편 밖에서의 준호의 운명은 실로 비참했다. 비 맞는 길고양이보다 더 처량했다. 호텔에서 이강훈 씨에게 쫓겨난 후 그는 무모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따라왔던 모양이다. 하지만 평생 처음 보는 단호함으로 이강훈 씨는 병원 경비원에게 이준호라는 남자는 병동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만약 억지로 들어오려거든 부모님은 창피해서 이미 돌아가셨다고 전하라고 했다. 그것이 이강훈 씨의 잔인하지만 공정한 메시지였다. 그래서 준호는 새벽까지 병원 앞 인도에 쭈그려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그의 운명을 비웃고 있을 짓궂은 모기들과 함께. 다음 날 가든 팰리스 리조트 사건에 대한 소식은 우리 작은 도시에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날 밤 레스토랑에 있던 아주머니들의 입은 광케입을 인터넷보다 훨씬 빨랐던 모양이다. 성공하고 신앙심 깊고 가족을 사랑하는 젊은 건설사 팀장이라는 준호의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다. 평소 그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줄을 섰던 고객들은 갑자기 이런저런 진부한 핑계를 대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 아무도 한우 스테이크 한 접시와 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자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린 남자에게 집을 짓는 일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럼 유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 그 여자는 있으면 오빠, 없으면 아저씨라는 경제 원칙의 신봉자였다. 준호가 부모님 집에서 쫓겨나고 그녀의 호화로운 생활비를 대느라 밀린 할부금 때문에 차는 리스 회사에 압류당하고 프로젝트들이 모두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유나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의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었고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소문에 의하면 지갑이 더 두툼한 다른 지역의 사업가에게로 목표를 옮겼다고 한다.
참으로 불쌍한 이준호 씨. 엎친 데 덮친 격에 개에게 물리고 여자친구에게까지 차였다. 우리의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아니,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어 판사님도 그 호텔 사건의 바이럴 영상을 본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평소라면 법정에서 아들을 필사적으로 변호했을 박 여사님과 이강훈 씨는 이번에는 불출석을 선택했다. 그들은 모든 결정을 법원에 맡기며 민준이의 양육권이 전적으로 내게 넘어가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를 보냈다. 부모의 재정적, 정신적 지원이 끊긴 준호는 법정에서 마치 도살 준비가 된 닭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셔츠는 아마도 직접 다림질했는지 구겨져 있었으며 눈은 잠을 못 잤고 했다. 판사님이 우리의 이혼을 확정하는 망치를 두드렸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축하 파티를 위해 떡이라도 주문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법정을 나서자 준호가 마지막으로 내게 다가오려 했다. 민지야, 나 망했어. 그는 내 동정심을 자극하려 희미하게 말했다. 좁은 고시원에서 살고 매일 라면만 먹어. 오토바이도 친구한테 빌려야 해. 내 아들의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검은 선글라스 위치를 고쳐 잡고 승리감 가득한 옅은 미소로 그를 쳐다보았다. 준호 씨, 당신이 나보고 미쳤다고 했던 거 기억나? 내가 망상에 빠졌다고 했던 거. 그럼 지금 당신의 가난도 그냥 망상이라고 생각해. 푹 쉬고 뇌 영양제도 좀 챙겨 먹어봐. 혹시 알아? 내일 갑자기 다시 부자가 될지. 나는 법원 주차장에서 멍하니 서 있는 그를 남겨두고 미리 예약해둔 택시에 올라탔다. 그의 말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어서 정말 통쾌했다. 카르마는 정말 최고의 요리사다. 복수라는 요리를 차갑게 내놓지만 그 맛은 아주 짜릿하다. 가든 팰리스 리조트의 그 소란스러운 밤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내 인생은 극적으로 변했지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 예전에는 그저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가정주부라고 불렸던 나는 이제 작은 도시락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했다. 예전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남편만이 즐겼던 내 요리 솜씨가 이제는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내 도시락 주문은 불티나게 팔렸다. 심지어 박 여사님도 당신의 계모임 행사를 위해 내 케이터링을 자주 주문하신다. 우리의 관계는 확실히 좋아졌다. 어색하긴 하지만 박 여사님과 이강훈 씨는 자주 민준이를 보러 와서 장난감과 새 옷을 사주며 유일한 손자를 애지중지하며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려 노력한다. 그들은 내 앞에서 다시는 준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그 이름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더러운 단어라도 되는 것처럼. 준호 자신은 여전히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라고 한다. 때로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때로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한다고. 그는 민준이를 보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지만 민준이는 이제 늙고 초라해 보이는 아버지를 보고 오히려 무서워했다. 아이는 정직했다. 그는 값싼 담배 냄새가 나는 낯선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결국 준호는 담장 밖에서만 자기 아들을 볼 수 있었다. 마치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사람을 훔쳐보는 거지처럼 비극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배신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다. 오늘 밤 나는 작지만 아늑한 새 월세집 테라스에 앉아있다. 하늘은 맑고 별은 총총하며 공기는 서늘하다. 더 이상 의심스러운 낯선 향수 냄새도 없다. 더 이상 철통같이 지켜지는 휴대폰도 없다. 더 이상 시계가 밤 12시를 가리킬 때마다 불안에 떨 필요도 없다.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1년 전에 내 미친 여정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 지었다. 예전에 그들은 내가 정신병자라고 했다. 예전에 그들은 내가 피해망상에 걸렸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누가 마지막에 웃고 있는지 보라. 나는 내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증명했다. 오히려 맹목적인 사랑에 눈이 멀어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은 그들이었다. 나는 박민지, 행복한 한 아이의 엄마이며 이제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 내 행복의 비결을 묻는다면 나는 큰 소리로 대답할 것이다.
그냥 시부모님을 범죄 현장으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주에 맡기세요. 인생은 때로 참 재미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자로 인정받기 전에 먼저 미쳤다는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괜찮다. 그냥 무료 정신력 테스트였다고 생각하자. 이제 나는 자유다. 이준호로부터 자유롭고 드라마로부터 자유로우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